오늘은 일제강점기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강제 이주와 차별 그리고 많은 역경을 겪은 동포들이죠.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고자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월곡 고려인문화관의 김병학 관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그때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의 4대 영웅, 이제 연해주 지역의 홍범도 장군과 김영천 장군, 중국 지역에서 김좌진 장군과 지청천. 김영천 장군은 원조 김일성으로 알려져 있죠. 연해주에서 이분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는데 백마탄 김 장군은 알려줬어요. 김일성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 백마탄 김 장군이요. 그렇게 해서 김영천 장군 이름을 도용한 이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차 이주, 3차, 4차 이주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조금씩은 들어와서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고,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 지금 이제 소위 고려인에 대한 어떤 이주의 과정 전체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고려인들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스스로를 이중 소유자로 표현을 해요, 작가들이.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소비에트 역사, 러시아 역사, 러시아 문화, 러시아 문학 이것만 배웠어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완전히 러시아인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러시아에서 취급해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다르고, 강제 이주된 민족들은 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아픔이 있죠. 어디 가나 이렇게 소속되지 못한 러시아인도 아니고 카자흐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소위 자유 이주로 이제 규정이 되는 3차 이주, 그 이주의 좀 특징을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제주 돼가지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습니다. 자녀교육. 조국에서 살지 않고 남의 나라 땅에 사니까 러시아인보다 공부도 2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법질서도 2배 더 잘 지켜야 된다. 스탈린이 죽기 전까지는 도로 자식을 공부하러 보내기도 하고 일부 했지만은 여전히 거주 이전에 그 제한에 묶여서 어려웠죠.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자식들을 교육도시로 유학을 보내죠. 농사를 지켜서 농업이민도 많이 가고 널리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3차 이주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소위 이제 4차 이주라고 하는 고려인들의 이주.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4차 이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3차 이주로 인해서 고려인들은 대표적인 분산민족이 됐어요. 예. 널리 분산돼 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45만 이 인구가 소련 전역에 분산되어 살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 고려인들이 이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실 모국 문화도 많이 잊어버린 것도 또 사실이죠. 예. 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또 소비에트와 대과거도 있었는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이 붕괴되니까 사실 저도 가서 그 초기에 붕괴된 직후에 그 상황을 봤는데, 이 나라가 붕괴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요. 예. 그 전에 사회주의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일거에 망가지면서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고, 예. 일단 이 국가가 무너지면 한 개인이 노력해서 절대 성공을 못하는 게, 이 어느 고려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농업인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기계가 고장났어요. 예. 수리하러 가니까 수리할 부품이 없어요. 그리고 수리하는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어요. 소비에트 시대 때 그랬어요. 지역에 연계돼. 거기를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기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돌릴 수 없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시 카자흐스탄 같은데 이 가스와 이 전기를 공급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기를 또 보급을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는 그걸 지불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전기를 끊지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게 그야말로 완전 그 아노미적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또 뭐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이 쇼비니즘이 바로예요. 어쩌냐면 중앙아시아 국가 민족들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눌려서 살았죠. 예. 자기들은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하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들은 너무나 어렵죠. 그 쇼비니즘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하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예요. 당시에 이 러시아어는 이제 공용어였고 유엔에서 지정하는 그 6대 공용 언어 중에 하나고, 또 러시아어는 정밀하게 다듬어진 언어예요. 예.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가장 세련된 언어 중에 하나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을 때 러시아어를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그 언어를 배우면 성공할 수 있고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고립돼 가지고 러시아어를 잊어버리고 중앙아시아 그 주류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쓴다? 그러면은 평생을 거기 있어야 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세계를 무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노력을 하면. 예. 그런데 이 러시아어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그게 배우기 어려운데, 이제는 또 역사적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또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죠.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고려인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떠났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12개 민족 국가로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 12개의 민족 국가로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려인들의 그런 어떤 심리적인 또는 현실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뭐 어땠습니까?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소련이라고 하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최고 열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 그리고 뭐 우주기술,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 문학에서도 이 소비에트 이 문학은, 특히 러시아 문학은 그 다른 나라 문학들을 취급을 안 했을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한 국민으로서 이 고려인들이 성공해서 자부심을 가졌죠. 또 거기에 그 뭐 빅토르 츠이나 또 아나톨리 김 같은 유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이렇게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어떤 민족 국가의 또 소수민족, 예. 이렇게 전락해가지고 각종 이제 어려움, 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삶이 상상하기 어렵죠. 이게 최고봉에서 한순간에 이 밑바닥으로 내려간 체험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장래가 걱정되죠. 이 막 형성된 신생 이 민족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판단하기 어렵죠. 또 그때 이제 쇼비니즘이 일어나니까 더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갈 곳은 처음에는 연해주다. 그래서 연해주로 가는데, 연해주도 또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 그때 러시아인들의 민족차별도 심했고, 또 거기에 각종 경제 인프라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찌할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러시아도 있지 않게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마침 그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경제적으로 성장해가는 나라가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노동 인력이 필요해졌고, 이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럼 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소위 그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CIS 지역, 거기에 지금 현재 고려인들이 어느 정도로 국가별로 분포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인구 통계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 이제 이 통계를 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16만에서 18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구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구 통계를 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즈벡 고려인 인구 통계가 어쩔지 좀 판단이 어렵고,
카자흐스탄은 10만에서 12만. 근데 그 통계가 거의 정확하죠. 러시아가 한 18만. 이제 사할린까지 다 합해서 키르기스탄이 한 2만, 우크라이나도 한 2만 정도 됐는데 이제 뭐 전쟁 여파로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이런 상태로 5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지금 최근에 한 11만 명 정도 고려인이 지금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만에서 11만 명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숫자의 60% 이상이 우즈벡 고려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어온 고려인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 그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즈벡은 인구는 그렇게 있어도 실질적으로 거주 수는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 통계가 지난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 국내에 그 한 학자 한 분이 정밀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에 사는 이 고려인 수가 지금 한 8만 명, 10만 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지금 줄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그래서 그 많은 수가 지금 어디로 갔을까? 지금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도 많이 들어왔고 또 거기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주, 카나다로도 좀 많이 갔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그 징집 대상자가 돼서 그런데 고려인들은 아마 소수민족으로서 그런데 불안을 느껴서 러시아인들도 젊은이들이 많이 지금 징집을 피해서 나갔습니다마는 고려인들도 아마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주를 했지 않을까. 물론 그 수만 포함되지 않고 가족이 이주를 했겠죠. 예. 지금 인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4차 이주, 3차, 4차 이주를 통해서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으로 이주된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까? 이제 고려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중반부터 조금씩은 들어와서 예.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 우리나라 그 서울의 의류정가에서 예. 옷을 사가지고 비행기로 또 들어가서 거기서 되팔아가지고 그러한 이 장사로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조금씩 거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99년입니까?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조금씩 이제 마련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재외동포법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해외에 사는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이었어요. 국내에 이렇게 그 해외 동포들이 들어올 줄은 그때는 판단을 못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정확히 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다문화인 뭐 여러 가지 그 국내 거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정비가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해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더 좋은 전문 직장에도 지금 갈수록 일자리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됐고 예.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여러 가지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들어와서 자식들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한국 정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노동을 하다 보면 자식들을 돌봐줄 부모가 필요하니까 또 할머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한국의 정착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소위 고려인에 대한 어떤 이주의 과정 전체 이제 역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 관장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에 보면 이제 그 고려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고려인들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고려인들은 사실은 이주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옛날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만 살았다면 정체성이 좀 단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중앙아시아로 강조돼서 중앙아시아 주류 민족 소속에서 살면서 또 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또 이제 나눠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어떤 성격을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또 우리가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국제 감각을 많이 익혀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7,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까지 주창했던 민족, 그 단일 민족의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죠. 예. 또 이제 민족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데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고려인들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정체성이. 예. 그래서 고려인들을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나가서 미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받게 되는 순간에 정체성이 확 바뀝니다. 예. 국적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국적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고려인들 초기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들이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했으니까 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첫 번째 얼굴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유명한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전통 목각 인형 마트리오시카에 제가 비유하거든요. 예. 마트리오시카는 그 어떤 나무로 된 중층적으로 그 이 뚜껑을 열면 더 작은 이 얼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겉얼굴은 지금 국적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 그 국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 얼굴은 또 쉽게 바뀔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민이지만은 다른 나라 또 국적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 그건 쉽게 지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듯이 예. 아마 그런 경우도 최근에 획득한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잊혀질 수 있겠다. 그 사실은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또 지금 최근 30여 년간 그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더 깊은 정체성이 나타나는 게 이게 그 소련의 이 국민으로서 왜 그러냐면 첫째 소련이라면 이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 우즈베거 이런 거 국어로 배우고 있고 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지금 쓰고 있고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버릴 수가 없죠. 그 아주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소련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에는 그 오래된 그 문화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구조나 이런 게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예. 사고방식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 언어는 보면 이 형용사나 이런 게 발달해 있고 또 그쪽 러시아 언어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구조로 발달해 있는 게 많아요.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쓴다면 러시아식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소련인으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의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에 굉장히 투신을 했는데 그때 고려인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이 한반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때 이 일본과 싸우는 이 러시아 정부 그때 그리고 레닌은 소수 민족들의 그 평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일조를 했다. 이러한 또 의식이 면면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인으로서 이 정체성 이게 그 깊은 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속에 들어가 보면 고려인들은 어쨌거나 고려인이에요. 태어날 때 외모로 고려인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고려인들은 태어나면 중앙아시아에서 늘 그 지적을 받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외모로 구분되니까 너 어느 민족이냐? 고려인이다. 너 그러면 한국말 잘하냐? 못한다. 왜 못하냐? 여기 수시로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역사도. 그러면 이게 싫든 좋든 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도 하지만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고려인이다. 그러면 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진 역사, 선조들의 역사, 문화, 언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또 한류가 세계적으로 한 10여 년, 20여 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널리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 고려인들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에트 시대 때,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고려인들보다 지금 고려인들이 우리 역사적 조국에 대한 정체성은 훨씬 더 유대감도, 우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 드라마 보면서, 또 우리 음악, 그야말로 제가 거기서 90년대 살았을 때는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리가 하면은 그 소련 지역에 바로 개봉이 돼서 누구나 알고 드라마도 수많은 이 재방송을 할 정도로 그 나라 국민들도 열광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뭐 무역 10위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역사적인 조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화됐었죠. 뭐 세 가지 얼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좀 더 하나하나 들어보면, 먼저 이제 거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뭐 카자흐스탄에 거주를 하셨으니까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고려인의 어떤 고뇌, 그 모습, 뭐 변방인으로서의 고뇌,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90년대에 그 카자흐스탄 가서 살 때, 예. 그때는 저는 한국인으로서 저도 고려인들은 어떻게나 우리 민족이라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려인들도 한국인들과 접촉을 할 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접촉을 하니까 자기들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러시아인, 소비에트인으로서 또 카자흐인으로서 얼만큼 나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걸 안 보여주죠. 예. 고려인으로서 얼굴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동질감에, 그리고 반세기가 넘어서 만난 그 기쁨에 그렇게 그야말로 확고한 이 민족으로서의 고려인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98년에 파리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예, 프랑스 월드컵이 예, 있었죠. 프랑스 월드컵, 파리 월드컵이 열렸는데 97년에 그 예선 대회가 이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때 차범근 대표가 감독이었는데 그때 열렸어요. 예선전이. 예, 예선전 열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랬어요. 카자흐스탄 코리안 협회에 이 대회가 경기가 열리니까 이 카자흐스탄이 고려인들이 단체로 우리 한국 교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이 카자흐스탄이 고려인이 대표들이 예. 정색을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카자흐스탄 경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지원을 해주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거든요. 예. 그때 대표들이 그 이야기 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카자흐스탄 국민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응원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경기에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 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을 응원하러 갔는데, 그때 카자흐인을 비롯한 다른 뭐 그 나라 국민들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막대풍선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도 흘러 들어간 것 같은데, 고려인 청년들이 막대풍선, 그리고 깽가리, 징, 세숫대야 다 가지고 나와서 예. 우리가 대한민국 하게 되면 바로 더 큰 소리로 카자흐스탄 응원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죠. 고려인들은 거기에 살면서 다른 정체성을 가져왔고 우리가 이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왜 그러냐면 카자흐스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고려인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법적으로 구제해 줄 근거가 없어요. 카자흐 정부에서만이 그게 법적으로 이걸 구제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리고 그때 한국 교민들도 이제 이걸 좀 깨닫게 됐죠. 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뇌, 생존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랬을 거예요. 그분들도 심정적으로 우리 한국 대표나 우리 교민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미안했겠지만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이제 우리 이해를 하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마트리오스카 그 목각 인형을 비유를 들어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이제 그 외면적인 인형 속을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인 소련인으로서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어 문제도 말씀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 이제 그 여전히 고려인들이 그 소련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일단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92년에 건너갔을 때 그때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시는 1세대 어르신들, 예. 1세대 어르신들도 특히 이제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벽이 안 느껴져요. 여기 사실은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한 것하고도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느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 공동체 또는 언어 멤버십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 하나의 언어 멤버십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냐면 하나의 그 규칙, 관례, 규범을 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 우리가 그러거든요. 저놈 놀부심보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전혀 이 문화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놀부심보 이것이 뭔 말이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번역만 해서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러시아식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게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걸 그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규범, 관례, 규칙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배경을 형성해서 우리는 그 바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것은 안경이라고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야기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러시아어를 한다는 것은 러시아 언어의 사고방식 속에서 완전히 지금 그렇게 그 문화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세대 어르신들은 우리말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940년대생들,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가장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분들이 고려인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 음악가, 작가, 그리고 뭐 소설가, 그럼 아나톨리 김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해갖고는 완전히 벽에 막혀요. 그리고 이걸 번역해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적인 이 바탕이 없으니까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진짜 그 문화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인들은 그야말로 이 소비에트 국민이었다. 이것처럼 철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단순한 언어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소련을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 또 이런 어떤 의식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해주에서 예. 초기에 특히 일본 무장간섭군, 이제 거기는 그러거든요. 이 소련에서는 무장간섭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소련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이걸 반대하고 이 반대하는 백파 정부를 지원해서 전복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고려인들이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 4, 5년 사이에 2,000명의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렇게 그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큰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노동영웅들이 그래요. 2747명 중에 206명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소련 체제하에서 내가 이만큼 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야 우리 말로 이 소련 사회의 건설의 주역이었다. 이런 게 면면이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이제 모습이 바로 그 역사적 조국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도 가장 내면화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고려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될지 이분들도 참 우리 역사적 조국 우리 한반도와 연결돼서 굉장히 사실은 일체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사실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뇌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사실은 우리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때도 그런 일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1993년일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 고향은 평양이니 우리가 유해봉환 하겠소. 그때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섰죠. 홍범도 장군 우리의 영웅이니까 우리가 모셔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근거로 제시한 게 1962년에 독립훈장을 추서를 하셨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했다는 거 보이면서 그래도 당시에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의 영웅이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남한으로 북한으로도 보낼 수 없고 우리가 모시겠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크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이 남북만 이렇게 하나 됐고 통일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런 속에서 고뇌를 굉장히 많이 겪죠. 그나마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의 그 한류 열풍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걸 그래도 일체감을 느끼고 있긴 하죠. 그래도 이 고려인들이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 고뇌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이 고려인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책에서도 쓰셨던데 이중 소외자의 어떤 모습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스스로를 이중 소외자로 표현을 해요, 작가들이. 소비에트 시대 때 살았지만은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소비에트 역사, 러시아 문화, 예. 러시아 문학 이것만 배웠어요. 그런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완전히 러시아인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러시아에서 취급해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다르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강제 이주된 민족들은 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아픔이 있죠. 예.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출생 신분에 대한 불안이 있죠. 우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 민족이라는 이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독일인들은 많이 받아줘서 돌아갔죠. 이스라엘 돌아갔죠. 우리는 뭐 조국이 있다고 하지만 받아주지도 않았고 또 뭐 남한 북한도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소속되지 못한 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도 아니고 카자흐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고려인들이 이제 이 고민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도 하죠. 위구르인들은 자기들 조국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우리는 조국이 2개나 있다.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 고려인들을 지금까지 많은 그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이 고려인들의 어떤 그 영광스러운 진취적인 성공 이 사람만 많이 다뤘어요. 뭐 노동 영웅 또 뭐 교육열 뭐 이런 것만 다뤘는데 그쪽에 보면은 드물기는 하지만 이 다른 민족들 그 작가들 중에는 고려인들의 그 내면화된 슬픔을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제시다 체르노바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그 이주자들이라는 그 시에서 고려인을 그 이중 소외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인이라고 말하니까 러시아인이 너는 아시아인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받아주지 않고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슬픈 표현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고려인은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떠돌이 같은 이런 슬픔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그 19세기 말 그 알렉산드르 블록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쓴 그 시의 문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의 러시아, 나의 아내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어머니여, 모국.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할 때는 아버지 조국. 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나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참 그 비유를 적절하게 고려인에 관련돼서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왜 모국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일까? 물론 이제 이건 그 시인이 남자니까 아내라고 표현했겠죠. 뭐 시인이 여자였다면 나의 남편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비유를 해보자면 어머니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한 번뿐이에요, 유일하게. 뭐 내가 싫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이제 다문화인이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 아닌 경우로 가정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이 민족적인 이런 정체성 갖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죠. 우리 어머니와 똑같죠.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러시아 가면서 아내는 사실 하나의 아내를 데리고 100년 해로하면 좋지만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려인들은 강제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떠나고 또 러시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내가 같았겠다. 그리고 또 아내는 뭐냐면 어머니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투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좀 흐트러져도 어머니가 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안에서는 우리가 화나면 우리나라를 욕할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고려인들은 그 나라들에 살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화목하게 살려면 늘 긴장하고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려인들은 끊임없이 이 옛날에 연해주에서 할 때 러시아에서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중앙아시아 그런 의미에서 참 고려인들은 그렇게 살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가슴에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치는데, 자, 이곳 광주에 고려인 마을을 만드시고 또 이곳에 이제 그 고려인 문화관 결이라는 이 문화관을 만들게 된 계기는 끝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은 이제 제가 귀국하기 오래 전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활동가들이 헌신해가지고 이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말에 이제 거기서 25년을 살다가 고려인들이 남긴 이런 수적들을 제가 수집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시관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국내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향 가까운 곳이고 고려인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이쪽에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뜻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 사업을 또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2021년 5월 20일 세계인을 날을 맞이해서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고려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발자취를 직접 유물과 수적을 통해서 전시해 주면서 이 고려인들의 국내외에 사는 고려인들의 삶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이 권익 향상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이 160여 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문화, 예술, 역사적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지를 취했는데 이게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고 또 언어 문제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이룩한 그런 문화적인 성취나 학문적인 성취 이것들도 널리 보여주자 이런 뜻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려인 이주의 160여 년의 역사를 이제 쭉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정리 차원에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기 전에 친구 트리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비치고 있다. 갚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 표현된 게 잊지 말고 갚아라가 아니라 갚아라. 그리고 잊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고려인들의 그 역사를 생각할 때 고려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계를 찾아서 넘어갔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조국이 풍전등화에 그 위기에 처했고 또 실질적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경제 10대 강국, 수출 수입 10대 강국의 군사 강국, 그리고 한류로서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러면서 해외 재외 동포 이야기만 하면은 다 발을 빼요. 예. 뭐 독일, 이스라엘 바라면 그 나라는 특수하다. 우리나라 왜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면서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갚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먼저 우리가 어려울 때 했던 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갚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화관 같은 데서 끊임없이 기록을 하고 기억을 되살려줘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잊지 말고 갚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갚고 잊지 맙시다.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고려인들이 국내에 지금 완전히 정착하고 싶은 사람 많거든요. 후손들. 좀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로 귀한 시간 되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정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 조선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 1차 이주의 특징은 두 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물결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 초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주를 좀 환영을 하는, 당시에 이제 생계에 시달리던 많은 우리 경도 북부지방 농민들이 이주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동으로 돈 벌러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914년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주 당하죠. 노약자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주다 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 톡을 파고 살았던 겨울에, 그때 추위와 풍토병 때문에 노약자 어린이가 무수히 사망을 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56년부터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이주당한 민족들한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 게 이제 세 번째 이주.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 소련의 유수의 어떤 교육 도시로 유학을 보내죠. 그래서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 유학생들이 떠나서 전문교육을 받고 도시의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려인들이 러시아 남부나 남러시아나 또 카프카스나 우크라이나 지역을 보니까 농토가 너무나 비옥해요. 농사 짓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농사를 지켜서 농업 이민도 많이 가고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지금 국내에 고려인들이 갈수록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특징은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이렇게 축적한 다음에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 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 지금 이런 상태로 50만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는 지금 최근에 한 11만 명 정도 고려인이 지금 들어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그 나라들에 살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 그래서 160년 역사에도 정말 4번에 걸친 대이주를 지금 해오고 있고, 지금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